안녕하십니까. 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진제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러우전과 유럽 그리고 북한, 중국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동유럽도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 이후 전유럽에서 역겹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예, 이게 최근에 그 헝가리 매체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EU에서 헝가리는 약간 왕따입니다. 빅터 오르반 총리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약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 인터뷰를 하다가 과거에 2021년에 러시아랑 그 외교적인 관계 개선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렇게 하자고 메르켈이 좀 주장을 했더니만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계속 반대를 했다. 특히 이제 폴란드, 발트 삼국이 강한 반발을 일으켜가지고 EU 내에서 긴장이 고조돼서 이 이야기를 결국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2월에 이제 러브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동유럽의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조금 이렇게 그 말을 해석한 언론들이 막 실리고 하다 보니까 메르켈한테 대해서 비난이 굉장히 많이 쏠렸습니다. 원래는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외교적 기회가 있었는데 동유럽이 좀 놓쳤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그걸 자꾸 이제 동유럽이 전쟁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갔죠. 그러니까 외교적 기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쟁이 갔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걸 이제 과장해서 했던 이야기죠. 보시면 이게 막 언론에서 굉장히 옆에 이제 언론에 있고 옆에 각자가 책임 있는 정치가들의 한 말들이 비난하는 이야기들 많이 쏟아졌죠. 그래서 이제 요 맥락은 실제로 2021년 6월 달에 푸틴을 만나보니까, 메르켈하고 푸틴은 되게 친했거든요. 푸틴을 만나보니까 이제 민스크 어그리먼트를 2015년도 맺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양쪽이 잘 안 지키니까 푸틴이 더 이상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민스크 어그리먼트는 이제 더 이상 그 분쟁을 막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EU 차원에서 새로운 형식으로 푸틴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고 자기가 직접 EU한테 제안했는데, 그 EU 28개국 중에서 발트 3국과 폴란드가 그걸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EU 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통합적인 어떤 그 한 목소리 내는 정책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려해가지고 결국은 그 제안이 무산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해 2021년 12월 달에 메르켈이 총리직을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제 침공이 시작됐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약간 옛날 생각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그때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라서 대면 외교가 줄어들어가지고 그것도 원인이었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곡해를 했죠. 이제 메르켈 의도는 이걸 자꾸 군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환상이고 결국 외교를 풀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약간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듯한 이야기를 푸틴에게 이제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동유럽 국가들이 계속 비난을 해가지고 메르켈이 무슨 큰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혹은 그거 자기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이런 보도를 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자꾸 떠들냐 하니까 메르켈 발언을 계속 곡해를 해요. 푸틴의 침공 책임을 희석한다. 결국 푸틴은 계속 나쁜 놈이니까 무조건 침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기회가 있어도 침공했을 거라고 이제 그 주장을 이렇게 계속 그동안 내러티브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메르켈이 이런 발언을 하면은 푸틴이 마치 기회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침공한 것처럼 하는 러시아 선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메르켈이 그 전에 친러 정책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뭐랄까요, 뒷조사를 하다시피 이제 그 옛날 거를 이제 되살려서 이야기를 했죠. 특히 이제 노드 스트림 2 가스관 건설을 이제 메르켈 재임 시절에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이제 오히려 메르켈 말이 맞다. 동유럽이 EU를 인질로 잡았다. EU 전체가 결정할 수 있는데 동유럽 몇 나라가 잡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대지를 했다. 이런 지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란이 좀 일어났죠. 그 밑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 제가 요약해놨는데요. 그 밑에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이제 여기 폴란드하고 주로 이제 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런
그쪽에 발트 삼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합해가지고 인구 600만도 안 되는 세 나라들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200 몇십만인데 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메르켈 역할에 대한 평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시려면은 메르켈이 굉장히 오랫동안 16년간 재임을 했거든요. 그 굉장히 오랫동안 됐습니다. 동독 출신인데 이제 통일 독일에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결국 메르켈 있는 동안에 독일은 러시아하고 경제적인 유대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근데 그때도 동유럽에서는 이를 위험신호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이걸 긍정적 평가하는 사람들은 민스크 합의를 해가지고 2015년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평화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푸틴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전쟁이 더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걸 늦췄다는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는 2008년도에 이제 부쿠레슈티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를 그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그때 부시 대통령이 끌고 가지고 쭉 했는데, 이때 메르켈하고 그 프랑스에서 이제 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이제 푸틴한테 전부 유럽이 다 푸틴한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신호를 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노드 스트림 2 가스관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까 러시아에서 바로 독일로 가기 때문에 그 발트 삼국을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이제 동유럽을 우회하고 러시아를 직접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이게 러시아 에너지를, 독일과 러시아 관계만 좋아지고 이제 그 사이에는 지상으로 통과하면은 지상 그 통과하는 각국에서 그 가스 그 어떤 통과료도 받기도 하고, 심하면 어떤 비상시에 잠글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회가 독일로 바로 가니까 옆에 나라들이 이제 어째 보면 다 이제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반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때 독일과 러시아는 이거를 뭐 이제 건설을 했죠. 그래서 특히 폴란드 총리 그 도널드 투스크 같은 데는 이제 문제가 노드 스트림 2 가스관이 폭파된 게 2022년 9월 달입니다. 폭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건설 자체가 문제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밖에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협력의 가스관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것들은 사실 근거가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벌써부터 러시아가 적대 세력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발트 삼국은 2014년도 이제 크림 합병 때부터 푸틴 다음 목표는 우크라이나라고 계속 했지만은 그러니까 메르켈은 이제 그 독일하고 러시아 관계 경제 우선으로 대응해서 그걸 무시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푸틴이 처음부터 침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이제 그 러시아의 입장은 러시아가 이게 생존에 관련된 문제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르켈이 말한 기회 상실이라는 게 푸틴과 협상을 하지 않은 걸 말한 거라는데요. 그게 왜 문제로 번진 건가요? 예, 기회 상실의 의미라는 것은 일단 이제 그때 2021년 여름하고 이제 2022년 2월 사이에 어쨌든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직접 대화를 제안했는데 그 제안했던 것이 이제 메르켈을 어째 보면 그 중간에 서서 자기가 중매인을 한 거죠. 뭐 자기도 안 하지만 어쨌든 그게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것이고요. 제안한 내용은 이제 이걸 어차피 민스크 2가 서로 작동하지 않고 자꾸 위반되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EU 차원에서 새로운 포맷으로 다시 대화를 하자. 그래서 민스크 2 말고 뭐 민스크 3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새로 해서 전쟁을 막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민스크 2 이상으로 이제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폴란드하고 발트 삼국이 강하게 반대한 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푸틴에게 이렇게 하면 약점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이 사람들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반대가, 그 사람들이 넣어서 반대하니까 28개 나라가 네 나라가 반대하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지부지가 되고, 메르켈은 이제 그의 말에 퇴임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으니까 이제 메르켈 입장에서는 되게 아쉽죠. 한 6개월 사이에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어째 보면 결실을 못 맺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바로 났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은 저 주장이 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켈이 있었으면은 아마 2022년 2월 달에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면 올레프 숄츠로 이제 수상이 바뀌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완전
완전히 이제 미국에 그냥 끌려가는 정책을 했어요. 메르켈은 나름 트럼프 일기 때도 굉장히 강성이었잖아요. 그때도 메르켈은 당당하게 이제 트럼프하고 좀 어찌 보면 뭐 단판을 붙을 이제 그 어떤 재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16년간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독일 총리로서의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교관들 사이 그 각국의 정상들하고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더 있었으면은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었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메르켈은 되게 아쉬워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메르켈은 이미 지나간 사람이니까 이제 그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폴란드나 발트 3국이 우릴 탓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는데요. 그 나라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결국 마찬가지인데요. 이 폴란드하고 발트 3국은 러시아 전에 소련하고 역사적인 게 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폴란드하고 발트 3국이 다시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 대전 전에는 폴란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다가 이제 1차 대전 후에 베르사유 조약으로 이제 독립을 했죠. 그러다가 그 한 30년 정도 이제 독립해 있는 사이에 2차 대전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2차 대전 시작할 때 폴란드를 반을 쪼개가지고 히틀러가 반 먹고 나머지 반을 이제 스탈린이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된 게 이제 2차 대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940년도에는 발트 삼국도 러시아가 들어가서 이제 그걸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트 삼국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전쟁 끝나고 소련에 통합돼 가지고 있을 때도 서방에서는 발트 삼국을 소련의 일부로 그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 정도로 이제 발트 삼국은 소련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죠. 근데 이제 조그만 나라고 어쨌든 소련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발트해 그 발틱에 이제 발트 함대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나라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까 이제 전쟁 틈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세 나라들은 어쨌든 독립 정신이 굉장히 강하고 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 반발이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련과 지금 러시아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분할돼 가지고 독립하면서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발트 삼국은 독립을 했고 지금 러시아도 과거 소련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러시아를 항상 제국주의 위협이라고 인식을 하죠. 그건 역사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많이 변했지만은 과거 소련과 굉장히 다르고 소련으로 돌아갈 생각도 없지만 이 사람들은 역사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본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일본이 제국주의였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이라는 것을 운영해가지고 한 6, 70년 동안 운영해가지고 2차 대전도 하고 뭐 1차 대전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우리나라 식민지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째 보면은 입헌군주국처럼 완전히 민주주의 국가 형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도 못하는 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이 언제든지 무장해 침공해 올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나라를 잃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전쟁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죽인 게 뭐 수천만 명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화장을 해도 우리 믿지 못하는 거죠. 똑같이 발트 삼국이나 폴란드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과거 뭐 소련이 베네타대로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만은 이제 러시아가 큰 틀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변했다는 것을 인정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계속 이제 이 발트 삼국이나 폴란드는 직접 대화를 하면 러시아가 이제 이 동유럽이나 유럽을 디바이드 앤 룰 분할 후에 점령하는 식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2014년도 크림 병합을 했을 때 푸틴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경고를 하고 그래서 독일한테도 뭐 자꾸 이제 어째 보면은 이제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려는 것을 해방을 놓고 이렇게 했는데 독일은 힘이 있으니까 이제 경제 협력이 우선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고 해나갔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메르켈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르켈이 제안이 무산된 것이 EU 통합 실패가 아니고 그때 동유럽 그 4개국이 어째 보면 푸틴에게 굴복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겠죠. 이게 역사적으로 오래 얽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처럼 멀리 떨어지 보면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내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메르켈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메르켈은 푸틴의 로비스트라는 등 뭐 그래서 메르켈 재임 기간 동안에 사실 이제 노르드 스트림 1 있고 2가 있는데 이런 메르켈 앞에 있는 총리가
시작해가지고 메르켈 재임 때 이제 개통을 한 거고, 이제 노르스트림 2는 메르켈이 그 총리가 있을 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개통은 못하고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서 이제 그만두게 됐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유럽을 우회해가지고 러시아한테 전쟁 자금을 대준 식으로 계속 비난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제 조금 약간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객관적으로 안 되는 거고, 특히 2008년 나토 정상회담에서 메르켈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나토 가입 문을 막은 거다. 그때 이제 가입을 투표를 했는데 이제 이쪽에서 반대가 막았거든요. 나토는 이제 한 사람만 반대해도, 한 나라만 반대해도 이제 못 들어가니까 막았는데, 이걸 이제 그 푸틴에게 여튼 이 신호를 줬다. 이게 나토가 단합하지 못한다는 그런 걸 계속 이제 유럽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메르켈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쏟아내는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제 메르켈은 약간 이 사람들보다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다른 언론하고 이야기하면서 메르켈이 민스크 합의 자체가 사실은 푸틴을 속인 것이라고 메르켈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하도 그때 전쟁을 하는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약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성장할 시간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민스크 합의를 한 거고, 그걸 지킬 의사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푸틴은 그것이 이제 그러면 내가 그때 속았구나 해가지고 이걸 서방의 배신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메르켈은 그것도 크렘린이 EU 분열에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이제 메르켈의 무슨 이야기든 계속 이제 끼우는 거죠. 그래서 서유럽과 동유럽이 어째 대립을 하는데 그게 재점화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유럽과 서유럽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독일이 러시아 가스관을 연결했던 노르트 스트림 때문에 전쟁 자금이 흘러갔다고도 하던데요. 이건 실제로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예, 실제로 뭐 그건 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선 노드스트림 1은 보면 2005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1년도에 이제 완성됐죠. 6년 동안 해가지고.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직접 연결하는 건데 550억 입방미터 용량입니다. 연간. 그래서 이제 이게 메르켈 재임 초기 때부터 추진됐죠. 그 전에 이제 사실 결정된 거고 실제로 착공만 그때 한 건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폴란드를 경유해가지고 이제 직접 러시아 가스를 공급하더라는 거고, 그까지 는 이제 메르켈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뭐 시작은 됐지만, 그러나 이제 2018년도에 착공해가 2021년도에 완공된 노르트 스트림 2는 메르켈이 이제 주도해가 한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이걸 시작할 때 이제 러시아에 있는 가스프롬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이걸 하겠느냐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메르켈이 좀 밀어붙인 게 크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그렇게 해놓고 나면 서로 좋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독일에서 돈도 많이 들이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용량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550억짜리가 두 개니까 1100억 입방미터가 가는 거죠. 이게 우크라이나 경유에서 오는 것이 연간 400억이니까 이것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2.5배 정도까지 되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독일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렇게 오면서 통과하는 그 수수료가 한 연간 20억 불에 해당되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날아가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서로 말이 많았어요. 특히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니까 그 수입이 좀 막대하게 재정에서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의 에너지를 무기화를 좀 용이하게 한다는 그런 비판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쟁 자금과 연계가 있느냐 이런 주장은 사실 일부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독일에 도움이 되는 게 더 큰 거죠. 어째 보면은 독일에서 직접 에너지를 훨씬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천연가스는 이제 LPG가 있고 PNG가 있습니다. 파이프드 내추럴 가스가 있고 이제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가 있는데, 액화해가지고 이제 실어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옮기는 그런 방식. 우리나라는 카타르 같은 데서 가져와서 그런 걸 하죠.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유럽은 같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가스관을 연결해가지고 하죠. 우리도 이제 뭐 동해안을 통해서 러시아 가스를 가져오는 것을 가끔 이렇게 추진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뭐 심각하게 가지는 못했지만 뭐 미국 같은 데 반대하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이 에너지 라인에 대해서는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하나의 시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부분도 있고, 에너지가 이렇게 에너지 공급을 주고받으면은 이
외교 관계가 좀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란에 대해서 막 제재를 하는데 중국이 이란의 그 석유를 전부 다 가져가잖아요. 거의 90%를 다 가져가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미국은 중국이 그게 싫어가지고 뭐랄까요, 방해하고 싶은데 명분 없고 하니까 뭐 다른 거 뭐 대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실제로 우리도 만약에 러시아가 동해안으로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혹은 뭐 동해안 해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러시아 가스를 쓰게 되면 한국 러시아가 관계가 엄청 밀접해지겠죠. 이게 뭐 늘 가스를 주고받는 관계니까 상당히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해하셔야지 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러시아가 그 가스를 팔아가지고 전쟁 자금을 댔느냐? 이게 뭐 전쟁 자금은 안 됐다고 할 수도 없지만은, 이제 과거에는 이거 시작할 때는 러시아 예산의 한 30-40%가 석유와 가스 수출을 했는데 지금은 20% 초반대거든요. 지금은 러시아 경제가 많이 성장했고 실제로 이제 이게 사실이라고 주장하기는 좀 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비판한 쪽에서는 이 2011년부터 21년까지 이제 한 10년간 러시아는 유럽 가스 시장의 점유율을 40%까지 높여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그 2022년 침공 직전에 가스 수출 수익이 이제 군사 준비에 사용된 정황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돈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산을 썼으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재 전에 2022년 전에 유럽 구매가 러시아 GDP의 10% 이상 차지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때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이제 2021년 대비 이제 절반 이하로 축소됐죠. 제재가 되고 우크라이나 경유도 중단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매월 뭐 한 5-6억 유로 수익을 얻어요. 그러면 이게 합치면 1년에 한 70억 정도, 6-70억 유로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한 10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뭐 그렇게 영향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노스트림 2는 폭파돼 가지고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이제 중단됐고, 그리고 이제 러우전 시작한 뒤로 유럽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본래 40%였는데 8%로 급감했다. 그래서 러시아가 실제로 수익이 감소됐고, 그 2024년도 가스프롬은 총 129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쓰인 것은 별로 많지 않다는 주장이고, 메르켈은 자체는 그게 전쟁과 무관하고 경제 프로젝트다. 그래서 노드 스트림이 없었어도 러시아 수익은 비슷했을 것이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쟁 자금으로 썼다, 이거는 조금 더 좀 지나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금년 1월 1일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 계약을 이제 갱신하지 않고 종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연간 65억 달러 이상 손실을 하죠. 그게 거의 우리 요즘 환율이 좀 세니까 거의 뭐 10조 이상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러시아는 이제 전쟁 나면서 중국이나 인도나 다변화해가지고 이제 제재를 회피하기 때문에 EU만 값비싼 미국 LNG나 뭐 특히 이제 카타르 같은 LNG를 써야 되는 거죠. PNG에 비해서 훨씬 비싸거든요. 그리고 특히 내륙 국가들은 그 PNG 시설이 없으니까, LNG 시설이 없으니까 이제 하지도 못하고 그런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실제로 가스를 팔아가지고 전쟁에 쓰느냐, 이 부분은 거의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EU 자체가 이걸 안 씀으로써 미국 석유나 LNG를 사용해가지고 고비용 국가가 된 것이지,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째 보면 좀 기분 나쁘고, 그런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이 이 정치권이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자기네들이 이 편 잘못 들어가 이상하게 된 것을 좀 국민들한테 면피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계속 만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균형된 생각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최대 100% 이상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전략적인 압박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쇼어링을 위한 계획이 맞죠. 미국이 아직 그 국력이 강할 때 할 수 있는 계획이고, 미국 국민이라면은 이제 이런 관세 정책의 시도 자체는 뭐 환영할 일이죠. 미국이 국민이라면. 그러나 생각보다 미국의 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을 좀 드러냈다. 그래서 계획 자체가 좀 친밀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등소평이 히토류의 전략적 가치를 발견해가지고 히토류 공급망을 장악했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미국이 과거에 히토류 세계 1위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국이 따라잡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제 값싼 인건비나 약한 환경 규제를 이용해가지고 거의 덤핑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히토류 회사를 모두 파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히토류를 혼자 중국이 하다 보니까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70%를 장악하고 있고 최종 그 산물은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 기술도 중국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이 이걸 안 되니까 국방 생산법을 가지고 이제 지원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당분간 이게 미국의 병목에 걸릴 것이다. 그래서 공급망 경쟁을 할 때 이거는 국가 자본주의를 하는 중국이 이제 완전 자유무역을 하는 완전 자본주의 미국에 비해 유리하다. 지금 트럼프가 애플이나 다른 회사한테 야 미국으로 옮겨 이렇게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 기업을 올리려고 지금 관세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시대착오적인 게 있는 게 뭔가니까 관세 정책은 19세기에 성공했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소비세라는 게 없었어요. 세금 자체가 거의 관세로 이렇게 국가 재정을 했고 그때는 정부가 작았어요. 근데 지금 정부가 엄청 크고 돈을 물 쓰듯이 쓰는데 관세로 다 할 수 있느냐? 이게 그 관세가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도 심각하고 관세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미국에 있던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캐딜락 같은 경우는 부품의 30%를 수입을 하는데 멕시코 같은 데서 만들었는데 그게 관세를 때리니까 그거를 국내에서 만들 소위 말해서 협력업체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걸 못 하니까 차라리 미국 공장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 정책 성공 여부는 아주 좀 불확실합니다. 관세 수입은 있겠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군사력도 자세히 보시면은 우선 이제 미국이 국력의 바탕이 되는 게 표준을 장악하고 있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고 기술력도 있습니다. 금융 능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우리가 무시하지만 동맹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쭉 보면은 스탠다드는 기술력과 상호 관계가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압도적이지만 중국이 지금 중국 제조 2025를 끝내고 이제 중국 표준 2035로 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도약해가 표준으로 장악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플랫폼을 보시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에서 독립한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그 플랫폼 장악도 지금 압도적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완전히 전망이 밝은 것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융 능력도 미국 달러 힘이나 이런 것들이나 금융 기법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사실 굉장히 부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지속성에 좀 문제가 있고 군사력은 알다시피 급격히 쇠퇴 중에 있고요. 제 생각에 2018년 정도쯤에 러시아가 미국을 초월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다 전력화했거든요. 그 시점부터는 미사일 기술 차이가 미국과 러시아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물론 미국이 많은 연구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이 3억 5천이고 러시아가 1억 4천인데 그 스템 그 학위자 과학 수학 과학 엔지니어링 이런 때 그 학위를 가진 사람 배출은 똑같아요. 둘 다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여기 두 나라가 비슷해요. 그 말은 그 러시아 사회가 쓸데없는 거 안 하고 되게 농축되어 있는 어떤 과학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이제 중국이 그 기술력도 그렇고 생산력에서 중국이 원체 좋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추격 중에 있고 미국은 또 국방비를 많이 쓰지만 전 세계 750개 기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밖에 750개 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재정을 소모하고 있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급격히 누적돼서 1년에 1.8조 달러씩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거든요. 그래서 국력 지속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그 미국의 군사력 의존성을 고비니 보고서가 이제 있는데 From Rock to Rocket 이런 것인데 쭉 보시면은 미국 무기 1,900개 중에 78%가 중국 공급망 영향을 받고 8만 개의 부품이 중국에서 원산지가 되거나 중국에서 가공해 오는 거다. 해군은 92%, 공군은 85%, 육군은 70%, 해병대는 60%. 그리고 우리가 F-35 전투기 중에서 이게 가장 역사상 비싼 프로그램인데 각 기체에 한 400km 가까운 히토류를 사용합니다. 이게 에이사 레이더나 360도 상황 인식 체계나 전자전 장비에 필수적인데 지금 히토류 수출 제한을 했죠. 생산 중단 위기에 가 있습니다. 그 밑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래프가
그것들 그 보고서에 대해서 캡처한 겁니다.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쭉 보시면 이 보고서가 첫 제목이고 밑에 있는 것들 제가 그 무기별로 이렇게 이 회사가 조사한 것이고요. 특히 각 히토류별로 어떻게 지금 그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느냐, 그리고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그래프는 만약에 그 의존하고 있는 것을 쭉 나눠가지고 완전히 중국 의지할 수 없는 것만 딱 따져보면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막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5% 수준에서 20% 수준만 이제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한 80%는 중국의 어떤 형태로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밑에 그러나 밑에 연간 이 피토류 소비량은 보면 계속 급증하고 있죠. 특히 안티모니 이런 것들 많고 연구 자석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이번 관세 인상이 경제 전쟁을 넘어 체제 경쟁의 신호로 읽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뭐 체제 경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체제 경쟁의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게 체제 경쟁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체제가 좀 드러나게 된 거죠. 트럼프의 투자나 관세 정책, 우리가 관세를 하면서 그 앞에 이제 관세를 딜로 해가지고 투자를 요청하죠. 우리한테도 3,500불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리셔링 목적도 있지만 부채 문제 해결도 있습니다. 일견 그럴듯하지만은 치밀한 계산에는 계획 없이 대략 시작한 들로 보입니다.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작년에 보고서도 쓰고 이 사람이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브릭스 등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브릭스가 뭐 하는 조직인지 제대로 미국에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도 관세 정책은 실패할 거라고 미국 내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로는 실패가 유력합니다. 일단 이게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는 동맹인데 동맹을 훼손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레버리지가 결국 미국의 수출 비중 높은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미국의 안보에 의지하는 국가들이 주로 동맹관계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레버리지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오프쇼어링 이것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현상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미국이 자유무역이 아니었어요. 자유무역은 리카르도가 시작해가지고 본래 영국이 했던 거예요. 전 세계 식민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 자유무역 논리는 뭔가 비교 우위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를 하다 보니까 한 나라에서 더 경제성 있는 걸 생산한다. 이게 언뜻 보면 말이 되지만 그 각각 나라들의 산업 구조는 불균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제국주의 혹은 식민주의 논리인데 미국은 오랫동안 실제로 국내 생산을 의존했는데 저게 언제부터 문제가 되는 월남전 하면서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 금태한제가 없어지고 나니까 돈을 막 찍어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또 인플레가 그렇게 발생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력이 오랫동안 막강하니까 미국의 어떤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 담보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달러 시장이 굉장히 발생해서 뭐 수출하고 수입하고 무역하려면 국채를 담보로 은행에 집어넣으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써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달러 시장이 활성화돼가지고 해외 자금 이전이 용이해지니까 미국에서 그 인플레가 별로 안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해외 많은 자금 이전이 용이하니까 이제 회사들이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이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데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 팔아가 해외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안 들어와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순간 세금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 딜을 해요. 그 돈이 다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폭탄이 되는 거죠. 어째 보면은. 그래서 미국의 정책은 어쨌든 70년대부터 이제 자유무역을 장려를 했는데 이게 어떤 화폐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 제조업 공동화가 되고 중산층이 약화되고 그 많은 수익 때문에 생긴 소위 말해서 그 멀티내셔널 기업들의 그 경영진들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이제 미국은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의 자본주의하고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의 경쟁으로 비치는데 이 문제는 사실 19세기부터 그런 데 문제고 이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탄생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동안 중국이 인플레를 흡수해주고 이런 해외 그 펀드 역의 달러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돈이 미국으로 안 들어오니까 이제 MMT라 해가지고 현대 재정 이론에서 돈을 막 찍어내도 인플레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찍어내서 소비가 활성화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을 수출하는 거죠. 미국에서 막 돈을 소비가 활성화되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미국채를 사주지 않으면은 물가와 무관한 금리 인상을 지금 지속이 되고 최근에는 물가와 관계없이 굉장히 금리가 올라가지고 미국 국채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아진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발권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스탑하면 소비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되면 미국 달러 수요가 급격히 약화될 거고 지금 그게 다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뭘 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부채 희석을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노출된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 누구든지 이제 달러나 그 해당하는 국채를 이제 담보로 그걸 바탕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그걸 발행하려면은 이제 그게 많이 이제 팔리는 거죠. 그렇게 쭉 해난다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거 희석을 해버리면은 실제로 빚을 그러니까 디폴트를 내지 않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거나 디폴트를 내지 않고도 빚이 탕감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걸 아니까 이제 미국채를 안 살려고 하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이런 전략이 다 노출돼 있는 상태니까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 공격에 대비해 가지고 쭉 했는데 사실 공격에 대비하다 보면 조그만 나라들이 하나로 뭉쳐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자본주의로 비치는 것이지 본질은 자본 통제에 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란을 하니까 그걸 막느냐 못 막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못 막았기 때문에 IMF 같은 게 발생했고요. IMF 97년도 발생했는데 우리가 금융 자유화를 92년도인가 했거든요. 9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불과 10년이 안 가서 이제 그런 게 생긴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체제 경쟁이라고 보면 조금 그 체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체제 경쟁으로 돼버린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중국은 보복 조치 대신 내수 강화나 제3국 우회 수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이걸 보시면 중국이 각국에 수출하는 수출 비중입니다. 중국이 3조 3천억 달러 2023년 기준으로 수출을 했는데 미국이 13.72%입니다. 홍콩을 통해서 미국을 간 게 있기 때문에 한 20%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미국으로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우리도 이제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에 다시 또 미국 갈 수 있고 이제 파이널은 꽤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으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 다 미국 수출 중단이 되는 건 아니겠죠. 13.72%라는 수출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막히겠죠.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꼭 필요한 건 수입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관세를 100몇십 프로 때리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영원히 제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13.72%나 홍콩을 통해서 미국 가는 게 한 3, 4%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3, 4%까지 안 될 수도 있고 한 1, 2%밖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거 합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최악의 어쨌든 데미지를 입을 수 있냐 이걸 보면은 저 액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EU나 이런 데 조금씩 확대하고 다른 데 조금씩 확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중국은 이제 쌍순환이라 해서 수출도 하지만 내수도 좀 강하고 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그 부동산 버블 같은 거 많이 꺼져버리고 중국의 국가 부채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내수로 돌릴 수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미국 수출을 이렇게 우회 수출 가능성 자체가 높은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충격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관세 강화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는 어떤 부담이나 기회로 작용한다고 보시나요? 그 밑에 이제 다른 그림도 보여줄 건데요. 미국의 관세 강화는 관세 핑계로 사실 약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떤 식으로 잘 용어를 잘 고를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한테는 기회보다는 부담이에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장기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응할 수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는 뭔가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자체가 매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기회가 되려면 이 전제 조건이 시장이나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미국하고 합의한 한미 FTA를 일단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걸 합의했다 하더라도 섹터별로 추가 관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거의 80%가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WTO, FTA 이걸 주도했던 게 미국인데 이걸 틀을 계속 룰을 바꾸니까 합의를 해도 지킬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게 약탈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신뢰 자체를 잃어버리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다 말씀하셨지만은 미국 투자 금액 3,500억 불을 선불로 납부하면은 이게 모두 강탈당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우리나라 당장 외환위기가 발생하죠. 그럼 뭐 하겠으면 우리나라 기업들 와가지고 다시 사냥해가겠죠. 그러니까 이 IMF 같은 게 다시 일어난다고 보는 게 거의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단 관세를 두드려 맞고 기업에 보조를 해주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믿을 수 없고 합의가 불가능한 건데 어쨌든 한다 보면 미국한테 지금 대략 한 1,200억 불 수출을 하니까
관세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한 대로 25%냐 15%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500불 안 주면 25%를 주겠다는 게 10%를 더 내는 거죠. 그러면 120억 불만큼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 건데 이걸 30년 동안 하자. 그러면 이게 3,500불은 30년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관세가 몇 프로가 되든 버티는 게 낫고, 그리고 이 정책이 앞으로 트럼프가 있는 동안 3년 동안 지속된다면 저기 3년만 버티면 되니까 그러면은 한 뭐 400억 불 이제 손해 보는 거죠. 그거를 그냥 기업한테 그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세가 결국은 미국 국민들이 내는 관세를 한국에서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360억 불 주고 버티는 게 낫지 그거를 3,500불을 다 주는 게 낫느냐 이런 계산이 가능하죠.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할 건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그 압박에 불응할 경우에 미국 무기나 이런 부품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저렇게 압박을 여러 차례 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미국이 우리 공급망이 차단될 가능성도 있고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안보를 무기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10화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미국이 제공해주는 게 주로 10화 예산이니까 미국이 없어진다 해도 완전히 뭐 우리가 그걸 미국만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미국이 제공해준 10화 예산도 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미국이 필요한 건 골라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 부분은 이제 우리 엄밀히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이제 레버리지를 총동원해보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를 독점하고 있어요. HBM이나 EV 이런 부분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조선도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히토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저런 것들이 우리가 미국을 흔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이야기했는가요? 블라핑을 하면 우리도 따라 블라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관세나 이런 걸로 블라핑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콜할 것이냐, 홀드할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또 블라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 자체가 굉장히 치밀한 계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굉장히 폭악판하고 비슷한 그런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최악의 경우는 미국의 시장 어느 정도 악화되는 걸 감수하고 그걸 다 계산하고 장기적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당장 어떤 식으로 지금 미국 말 믿고 할 사항은 아니다. 예,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지금 한국하고 미국 사이는 어떻게 하니까 한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미국보다. 그리고 물론 베트남 이런 걸 다 거쳐가지고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부품 거쳐가 이렇게 가는 거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최종적으로 가는 게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국보다는 좀 미국 비중이 좀 높죠. 그러니까 미국 비중 낮추기가 좀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변화를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브릭스나 이런 데도 가입도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고 그 밑에 보면 다른 나라들 우리 특히 이제 자동차가 좀 큰데 자동차는 잘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지 공장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관세를 피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수출량 미국으로 안 가기 때문에 우리 그 국내 생산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 피해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내 생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뭔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해야 될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의존도가 훨씬 높죠. 우리하고 약간 미중 관계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한 20%고 미국이 한 18% 정도 되는데 거꾸로죠, 미국. 어쨌든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대만도 보시면 대만은 이제 중국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만이 만약에 국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생각한다면 미국하고 같이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 상황에 보면 미국이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어째 보면 대만의 국내 정치를 계속 흔드는 거죠. 그래서 대만에서 소위 말해서 민진당 쪽에 독립하고자 하는 쪽에 계속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국익은 그렇게 가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제는 군사력보다 경제와 기술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관세 충돌은 비군사적 전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 뭐, 이게 이미 미디어에서는 상투적으로 뭐 관세 충돌을 비군사적 전쟁을 보고 있죠. 우리가 뭐 무역 전쟁, 반도체 전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싸우는 경쟁을 뭐 전쟁이라 얘기하는데 어쨌든 전통적인 군사 충돌 없이 상대국의 경제적 취약점을 공략하니까 그리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형태니까 거의 전쟁이죠. 클라우제비츠는 뭐라 그랬는가? 전략가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전체의 연속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다시 돌리면 정치도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 이에요. 정치나 전쟁이나 이렇게 추구하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어떤 수단으로 외교로 할 수 있으면 외교로 하고 뭐 압박으로 할 수 있으면 압박으로 하고 전쟁 안 되면 전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관세 충돌의 정치적 목적은 자기 주국의 경제적 부여를 추구하는 거죠. 그건 전쟁의 목적과 거의 같은 거죠. 생존의 문제 혹은 번영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력을 사용하면 비용도 비싸고 확산 위험이 높아서 경제 제재를 대신하는 거고 그리고 관세나 소프트 파워 이런 것이 중요한 도구로 부상되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중 충돌은 거의 경제적 상호 확정 파괴 우리가 매드라 그러죠.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이런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미국에서 시작했고 그 미국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이걸 하고 있고 이제 중국에서는 쌍순환이란 이중순환 이게 이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트럼프 시절부터 하웨이 제재를 시작했고 히토리나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이런 부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은 뭔가 이거 중국 군사적 공격 없이 중국의 기술 생태계를 약화시키는 건데 이게 기존의 논리를 다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히토류 수출 제한하는 게 미국 산업에 이제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방위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고 이게 이제 두 나라가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간에 이제 관세 정쟁을 하기 때문에 성장률 하락은 이제 예상되는 거고 이게 피 없는 전쟁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비군사적 전쟁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뭔가니까 이제 가트라고 해서 1947년 시작된 이게 이제 그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 이걸 가지고 식민지 시대를 이제 마감했거든요. 식민지 시장 때문에 이걸 자꾸 식민지로 쟁탈전을 했으니까 저 가트 체제를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자유무역을 하자.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면 우리가 굳이 식민지를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차별 대우를 철폐해가지고 국제무역을 확대해서 이제 전 인류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사실상 국제무역을 주도했습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하다가 각국이 이제 비관세 장벽을 계속 설치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WTO로 이제 95년도에 대체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주도한 나라가 사실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게 78년 만에 자유무역을 사실상 포기해버린 거예요. 보호무역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무역 체계는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예측력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압박이 결국 중국의 전략 변화나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전략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관세 전쟁을 하면 성장률이 1~2% 하락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4~5% 하다는 게 이제 3~4%로 가는 거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국내 중심 쌍순환 중에 국내 중심을 가속화하는 걸 대응하고 있는데 결국은 경제적인 자립이나 기술 자원 패권을 확보하고 장기적 군사적으로 이제 자신감을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걸 보면은 그동안에 중국이 준비했던 1대1로나 인프라 확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잡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멀리 내다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법을 제거하고 지금 에버그랜드 부동산 재벌 막 전 세계 다니면서 그 사람 자산을 계속 이제 잡아내고 있거든요. 이제 부정 축제했던 거 이런 것들 이제 걷어내는 거죠. 그런 거 이제 그리고 국산 칩이나 OS 이런 걸 개발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하고는 같지 않겠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그 반도체 제재나 이런 걸 이제 탈피하고 있고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뭐 일단 아까 이야기한 스템 출신이 원칙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한 4배 5배 되는 것 같아요. 스템 출신이 5배. 어쨌든 그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지 않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 실업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결국은 양이 많다는 거, 숫자가 많다는 게 큰 장점이 되고요. 러시아나 이란 등으로 에너지 확보를 해가지고 이 에너지 확보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이제 이란하고 중국과의 철도를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도 특히 이제 그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해상 수송로를 우회 가능합니다. 근데 해상 수송로를 옛날에 차단할 수 있던 것은 항공모함이었는데 미국의 항공모함이 11척이 다니면서 이제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이제 항공모함 4호를 건조했죠. 네 번째 항모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거에서 뭐 이멀스라 해서 전자기 카타폴트를 쓰는 식으로 해가지고 발전한 걸로 보이는데 뭐 미국 기술처럼 같지 않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발전했을 거고 특히 이제 이 인력이 많기 때문에 저게 좀 빠르고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4척이나 건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기술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중국이 체제상 이 기술력의 한계는 있을 거라 보는데 어쨌든 항모가 있으면 자기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전력을 투사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측면이 그래서 생산 체제를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빈곤 인구가 4억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빈곤 인구를 이제 건졌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빈곤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 거죠. 미국은 오랫동안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그 소위 말해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 국민들은 중국은 가난한 데서 이렇게 탈피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옛날 세대들은 가난한 걸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대결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 안보 구도가 어떻게 되는가 동맹이 재편되고 긴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분쟁으로 우리 동아시아 입장에서는 어느 선택을 좀 강요하죠. 둘이 싸우면서 어느 편에 들 거냐 땡기기 때문에 사실은 안보 불확정성이 증대되죠. 아까 보셨다시피 무역 구조는 다 의존하게 돼 있으니까 땡겨 놓으면은 어느 쪽으로 이제 시장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대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죠. 물론 뭐 긍정적인 경우에는 시장을 완전히 테이크 오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고 밑에 동아시아를 보면 이제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연합 여기는 이제 중국으로 좀 경도돼 있고 한미일은 이제 삼각구도로 이렇게 북중로와 좀 양극화되는 이런 좀 가깝다. 그래서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한 채로 중국을 해칭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거고. 그리고 이게 수출 1, 2국가, 우리한테 수출 1, 2국가 20%인 중국과 18%인 이 미국 간에 충돌하니까 40%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국 단독으로 한미를 또 풀기가 힘들고 또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이라도 다극화에 대비해야 된다. 어쨌든 당장 안 보이겠지만은 다극화에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우리도 뭔가 카드를 내밀어야지 지금 생존 가능한 상황이니까 지금은 좀 온순한 외교보다는 강력한 외교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가 어느 블락에 속해가지고 생존하기 힘들면은 다극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러시아 국기와 함께 행진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연대 과시가 아니라 실제 군사 협력의 신호였나요? 예, 이거는 군사 협력의 구체적인 신호죠. 연대 과시 수준을 넘어서 일단은 참전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일병식에서 해복무자를 표창도 했고, 그다음에 화성 20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고체연료 다단계 기술이 러시아의 토플램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협력을 보는 게 좀 맞고, 저기 포탄이 300만 발이라는 설도 있고 500만 발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대가로 기술 이전 행가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은 추정일 뿐이지 사실 확인은 불가능한 것을 아시죠. 어쨌든 그러나 2024년도 이제 그 북러 간의 상호 군사 지원 조약을 체결했는데 옛날에 저게 조소 동맹 조약의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토보다 조금 더 강하게 돼 있어요.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쪽이 자동 개입하는 의무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북한은 어쨌든 제재 완화와 기술 획득으로 자력갱생이라는 그동안의 어떤 그 논리에서 탈피하고 북러 무역 증가나 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는 이제 한미일에서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되고 우리는 또 트럼프 외교 변수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전 속도가 가속화 가능하니까 한반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지는 겁니다. 긴장고들도 예상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해외 작전 부대를 공개했습니다. 이 표현에는 어떤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보시나요?
예, 아까 뭐 그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뭐 그 열병식 때 잠시 보여준 거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해석할 수 없지만 우리한테 공개된 정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무적의 해외 작전 부대가 주석단 앞을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조선중앙TV에서 중계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저게 뭐 러시아 파병 부대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걸 이제 해외 군사 활동을 공식화한 철사례이기 때문에 북한이 뭐 군사 고문단 이런 걸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 보낸 것도 많습니다. 옛날 중동 국가도 보낸 것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참전이라는 형태로 간 것은 이제 거의 최초거든요. 우리가 월남전 했던 그 수준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걸 쭉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거는 선전과 내부 결속 강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맹도 강조하고 억제력도 시사하고 이런 우리가 양면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북한은 좀 폐쇄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행사를 할 때 그 행사를 가지고 어쨌든 내부를 통제하고 자기 어떤 그 하나하나 할 때 강한 국가 이미지로 이제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흔들고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도로 기획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중요시하고요. 그래서 국내적 의도, 국제적 의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사 협력을 하고 있다. 이걸 공개하는 것이고 열병식에 그래도 러시아의 고위 인사 이번에 전 대통령이었던 메드베데프도 왔죠.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작년에 했던 조약의 성과도 과시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러시아 무기 기술 이전이 됐다 이렇게 암시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건 자기네들 보면 억지 수단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한미일 동맹 에 대해서 좀 위협을 좀 주겠다든지 한반도 외부에서 작전했기 때문에 현대전 경험도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제재 돌파도 하고 전략적 유연성도 확보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유엔 제재를 이걸 다 무시하는 도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이제 뒷배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고삐에 좀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은 러시아를 불패의 전우라고 부르며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체제 결속을 위한 상징이었나요? 아니면 실질적인 동맹 선언이었나요? 예, 이거는 우리가 미국을 우리가 혈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실질적 동맹 선언에 가까운 전략적 메시지다. 그래서 뭐 크루스크 파병이나 무기 거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다 과시하는 거죠. 그게 뭐 실제로 보여줄 만큼만 보여주고 싶지만 국제사회에 이제 던지는 메시지죠. 이거 말고는 북한이 보여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재 돌파도 앞으로 하겠다, 안보 위협도 과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동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건 체제 결속을 항상 합니다. 북한은 뭐 어떤 행사를 해도 결국은 폐쇄된 사회거든요. 그래서 북한한테는 남한의 실체가 공개되는 순간 정권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취약한 체제죠. 나름대로 뭐 군사 제재나 경제 제재나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스스로도 저런 쪽으로 간 것도 많죠. 그래서 북한하고는 교제하는 데가 없어요. 외교하는 데가 거의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민들 고달프고 하니까 가만히 두면 권위가 안 생기니까 저걸 가지고 계속 리더십을 합니다. 우리 김정은 지도하에서 우리 군대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러시아하고 도와가지고 그 강대국 러시아를 도와서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아는 사람들은 소련 시절부터 이게 상당히 잘하는구나. 우리가 미국하고 어느 동맹을 맺었다는 것처럼 김정은이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그 자체가 이제 큰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애국심을 고쳐야 될 상황을 연출하는 거고 그게 또 어필을 하게 되는 거죠. 저게 실체가 있으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지만 기대만큼 실익을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양국 협력이 실질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뭐 이거는 외국에서 분석을 하는데 독일이나 이런 데서 뭐 불평등 파트너십이라 그러고 얘기하는데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 주장은 뭔가니까 북한이 받은 게 특히 미사일 기술이나 S-400이나 S-400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Su-35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 이전도 하고 북한 병사한테 훈련도 제공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이제 상징적인 게 되게 크고
외교적 지위가 상승하거나 뭐 현대적 경험을 축적하거나 이런 것도 많지만은 뭐 제재 완화도 되게 크죠. 그렇지만 이게 크게 보면은 러시아가 한국을 제어하는 메시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하고 나토에 우리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나토 자체는 병기고가 비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4, 5년 후에 많은 걸 생산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현재는 생산력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상당히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한국이 계속 그거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북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언젠가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러 관계가 그 북러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러 관계가 나중에 복원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이제 많이 상하면 안 되니까 일단 견제를 하는 거죠. 전쟁 북한을 통해서 뭐 러시아가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 다 그냥 상징적인 행사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북한을 저렇게 도와주고 동맹을 해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엄청난 생존성이 생긴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움직이거나 하는 활동 공간을 확 제한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어쩌면 북한과 협력은 반가운 면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요. 너무 하다 보면 북한이 라이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없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러시아가 한국을 생각해서 북한을 이용한다는 걸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이제 북한을 러시아를 떼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불패 전후 뭐 혈맹 이런 걸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미 관계도 혈맹이라고 막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이제 옛날 뭐 같이 싸웠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안보를 제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계산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처럼 러시아도 그렇게 본다. 그래서 이거 한국을 겨냥한 걸로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북러 밀착에 다소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북중 관계의 냉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언론에서 하는 선정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주장의 근거는 중국이 북한에 하고 있던 레버리지가 약해진다 이게 우려돼야 된다 그러는데 설명력이 좀 낮고요. 중국은 큰 틀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강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북한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의존성을 약화하려고 노력을 했죠. 했지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했던 건데 러시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는 거고.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완충 지역으로 보거든요. 옛날 순망치안이라는 말도 했고. 그래서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생기니까 어쨌든 중국의 레버리지가 좀 약화되는 상대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러시아하고 중국은 지금 한 배를 타 있어요. 왜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이 러우전에서 무너지면은 다음은 중국이라는 걸 알거든요. 미국도 빨리 이걸 끝내고 중국하고 뭘 하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은 같이 같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한 배를 탄 입장이죠. 그래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이걸 반대할 수는 없지만은 또 이걸 또 잘했다고 표현도 안 돼요.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자기가 떨어져 있다. 뭐 전쟁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딱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이제 뭐 경제 협력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그리고 대북 유엔 제재, 핵 관련 유엔 제재를 준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핵 확산 억제를 노력 중에 있는데 이제 이번에 러시아는 그걸 깨버렸죠. 러시아는 뭐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 냉각됐다 이런 것보다는 균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북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강화 추세에 있고 김정은이 중국 방문해가 9월 3일 날 같이 뭐 시진핑이 대대적 반영도 하고 그때 핵심 이익을 지지한다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더 깊은 관계를 하자 그러고 이번에도 엊그제 노동당 퍼레이드 때도 리창 총리가 오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한미에 대해서 북중러 동맹을 좀 강조해서 북한을 좀 이렇게 키워주는 면이 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과거에는 이제 대북 제재에 동의했지만 그래서 벌목궁 이런 거 보내고 했었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북러 관계가 저렇게 내가 제재를 완화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째 보면은 러시아 입장을 좀 지지하고 북한의 군사 개발을 좀 용인하고 그리고 이제 반서방 노선을 또 공유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게 전부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물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불안정 요소로 보지만은 중국은 미국 견제 카드로 활용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북한도 대중관계를 중요시하고 너무 중국에 의존해가지고 이제 종속될까봐 걱정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북중 관계가 갑자기 냉각됐다. 중국이 북한을 전적으로 레버리지를 잡지 않으면은 뭐 기분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북러 협력 강화가 한반도 안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한국의 외교 전략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한국 안보는 어쨌든 북한이 군사적으로 좀 엇걸어야 되고 러시아가 한미를 견제하고 있고 유엔 제재 완화도 시도하고 있고 북러 무역이나 교육도 확대되고 교류도 확대되고 있죠. 지금 유학도 보내고 문화 그것도 하고 서로 뭘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한미일 동맹 강화를 하고 나토를 연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탈출구가 될 것 같지만 이게 또 다른 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일단 한반도 전체 안보 불안정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어쨌든 글로벌 제재가 좀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러 조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위협이 좀 늘었다 볼 수 있거든요. 그전보다.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다르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또 환경은 지금 그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걸 주장하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또 안보 의존성이 좀 축소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각화된 외교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일 동맹이나 나토 협력 확대 이게 일방적으로 가서 계속 도움이 되는 시기가 좀 지났어요. 세계는 다각화되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글로벌 사우스가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이렇게 된 것이 과거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뭐 지원해줬던 거에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바로 하는 방법 러시아 한일 관계를 좀 강화하면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를 통한 간접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대북 관계도 유화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신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균형 역이나 자체 안보 역량 강화나 이런 그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해가지고 그렇고 미국과 중국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가지고 지금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이런 곤란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보 관리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냉전 2.0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변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 물밑에서라도 브릭스 가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브릭스 가입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브릭스 가입에 생각이 있다는 생각을 던져주면은 우리 글로벌에서 우리의 레버리지가 올라간다. 우리가 한쪽을 추종하는 외교하는 시대가 좀 지났고 지금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약간 과거에 한 지난 3년 반 동안 이제 너무 지나치게 러시아하고 반대했던 거, 우크라이나 강화했던 거 이것을 지금 러우전도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좀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경제적인 이슈도 들어가 있고 안보적인 이슈도 들어가 있고 뭐 전쟁 관련된 이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느 출판사하고 북 리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활동을 계속 할 건데 제 블로그에는 그걸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질서 없음이라는 이제 엘렌 톰슨이라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이제 특히 경제와 이런 에너지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치가 충돌을 하느냐 이런 걸 역사적으로 풀어냈고 지금 그걸 보면은 미래도 좀 예측이 하기 좋아서 꽤 쓸모있는 책이라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 제 블로그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도움이 될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씩 이렇게 길라잡이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허락되는 대로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주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 좀 힘든 것인데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좀 제가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걸로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